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그날은 미국에게는 치욕의 날로 기억되었다. 함대는 괴멸되었고 항구는 아비규환에 빠졌다. 일본의 행태에 미국은 분노에 빠졌으며 일본을 작살내기 위해 전쟁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시작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 전쟁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 전함이 있었다. 펜실베니아급 전함 USS 애리조나이다. 본론을 펼치기 앞서 이번 영상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준 업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든 시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신 분이 많다. 전화 한 통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지원금 77만원, 집에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TV를 사용한다면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TV, 정수기가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77만원은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약정이 끝나고 인터넷 TV를 이동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할 때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나가는 지출은 그대로인데 쓰던 제품은 새 것으로 교체받고 돈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가전의 경우 저렴한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TV는 47만원을 챙겨갈 수 있다. 그러니 이 둘을 다 바꾼다면 최대 77만원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지원금을 대가로 월 요금을 더 올리거나 서비스 품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월 요금은 본사와 이론도 달라지지 않으며 AS 및 서비스도 100% 본사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온라인 대리점은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경품 고시제 때문이다. 인터넷 변경을 했을 때 최대 47만원까지만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제정되었고 렌탈의 경우엔 정수기, 비데 정도만 다루던 예전과 달리 안마의자, TV, 침대 등 다루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이 아주 커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 시에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엔 나중에 그 차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니 처음부터 좋은 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영업 전화나 근처 대리점, 본사에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 일도 있고 종종 사기 업체를 만나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사기 사례를 방지하고 현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 한 곳을 추천해드리고자 한다. 아정단 통신 렌탈이라는 곳이다. 아주 많은 사은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현금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온 이름만큼 이 업체는 매우 정직하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아정당은 매년 4,000개의 후기가 올라오고 5만 명이 신규 가입한다.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무려 21만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업계 1위 온라인 대리점이다. 특히 다른 온라인 대리점과는 다르게 메인부터 직원들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 및 사은품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점에서 더 신뢰가 가는 업체다. 렌탈 전문 페이지에서는 브랜드별, 가격대별 제품 비교를 한눈에 할 수 있다. 상담은 공휴일 포함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니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휴대폰 개통도 최저요금, 최대 혜택을 안내해준다. 마지막으로 12만 구독자의 아정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인터넷, 휴대폰, 가전에 관한 유용한 정보도 많고 이 영상을 보고 구독만 해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기를 바란다. 네바다급 전함은 표준 전함이란 개념을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시켰다. 말하자면 네바다급 전체가 표준 전함의 프로토타입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 의뢰 그렇듯 후에 모든 전함의 기본 설계가 되는 집중 방어 구조를 가진 네바다급도 개념만 혁신적일 뿐 막상 이론상 완벽한 것을 실제로 만들려니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 보통 전함의 주포를 보면 2연장이면 2연장, 3연장이면 3연장으로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네바다급은 위아래의 포탑이 다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포탑의 무게로 인해 무게중심 위치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였다. 우리 눈에 보이는 포탑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 포탑이라는 이름처럼 겉으로 보이는 포탑은 일부일 뿐 그 밑으로 포탑보다 더 크게 뿌리가 박혀있다. 그리고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처럼 한 포도 구경이 커질수록 포문이 많을수록 그 아래 부속품들의 부피도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네바다급이 가진 14인치 45구경장 주포의 3연장 포탑은 2연장 주포보다 약 200톤가량 더 무거운데 네바다급이 일괄적으로 3연장포를 장착했다면 약 400톤가량이 더 쌓여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했다.
미 해군에서 2연장과 3연장이 복합된 군함으로 펜사콜라급 중순양함이 등장했는데, 펜사콜라급은 네바다급과는 반대로 더 무거운 3연장 포탑이 위에 얹혀있다. 이 때문에 펜사콜라급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고생을 해야 했다. 네바다급이 3연장 주포를 일괄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배가 더 커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네바다급의 개량형으로 탄생한 펜실베니아급은 만재 배수량 32,400톤, 전장 185m, 전폭 30m, 최고속도 21노트, 무장 14인치 45구경장 주포 12문, 5인치 51구경장 단장포 22기, 장갑 측면 최대 344mm, 포탑 최대 457mm이다. 펜실베니아급은 최초로 미 해군에서 3만 톤을 넘긴 전함이었다. 계속 커져가는 전함의 크기와 예산에 미국 의회는 불만을 품었다. 이에 상원 의원이었던 벤자민 틸먼 의원이 최대 전함이라는 역대급 크기의 전함을 제시했다. 제시된 컨셉안들은 배수량만 6만에서 7만 톤에 무장은 16인치 6연장 24문이나 18인치 3연장 15문에 속도는 25에서 27노트라는 하나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스펙이었다. 이름 그대로 최대 크기의 전함을 던져주고 한동안 예산 달라는 해군의 요구를 무마하려는 셈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1916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전함을 만들 만한 기술력도 없었고 무식하게 큰 거 하나 받고 만족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해군은 상원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적당히 설계도나 그리다가 워싱턴 해군 구축 조약을 맞아 완벽히 잘려버린 계획이 되었다. 펜실베니아급의 특징은 역시 전면 도입된 3연장 주포라는 것이다. 네바다급보다 배수량이 약 4,000톤, 길이가 8m 늘어난 덕에 위에 올라가는 2번, 3번 주포를 3연장으로 얹고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네바다급의 경우 2연장 주포의 전면부 장갑이 3연장 주포보다 얇았다. 이것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펜실베니아급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주포탑 정면의 장갑이 457mm로 통일되었다. 엔진 또한 증기 터빈이 전면 도입되었다. 네바다급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미국은 터빈에 대한 개발이 늦어 저속에서의 연비가 나빴다. 따라서 엔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네바다는 증기 터빈, 오클라호마는 왕복 기관을 달았다. 왕복 기관을 가진 오클라호마가 네바다에 비해 엔진 출력, 속도, 연비, 진동 등등 증기 터빈이 확실히 나은 것으로 결론지어 펜실베니아급은 모두 왕복 기관의 자리를 밀어내고 증기 터빈을 가지게 되었다. 이 증기 터빈은 뉴멕시코급에서 터보 일렉트릭이라는 새로운 추진기관의 동력원으로서 사용되었고 단점이 많았지만 20노트 이하의 속력에서는 연비가 좋다는 장점을 가져 이후 표준 전함의 표준 추진 체계로 사용하게 된다. 표준 전함이 공, 수, 주 세 가지 요소 중 기동력을 포기하고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한 물건이지만 사실 펜실베니아급까지만 해도 표준 전함은 당대의 전함들과 비교해 느린 물건이 아니었다. 주포나 장갑은 배수량을 무식하게 키우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인 것에 비해 엔진만 혼자 더 큰 엔진을 가지려면 배가 더 커져야 한다. 배가 무거워지면 그에 따라 더 강한 엔진이 필요하다. 더 강한 엔진을 가지려면 배가 또 커져야 한다. 라는 무한의 굴레에 빠져 있었다. 속도를 향상시키기엔 20세기 초의 기술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순양 전함이라는 함종이 갈라져 나온 이유도 장갑의 배수량 할당량을 포기해야 하지만 엔진이 강화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당대의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은 대부분 20에서 25노트 사이의 속도를 전전했고 21노트의 속도를 가진 표준 전함은 정말 표준적인 속도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는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의 등장으로 고속 전함이라는 개념이 처음 탄생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기관 기술의 발전으로 방어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25노트라는 고속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퀸 엘리자베스급을 시작으로 전함들은 21노트의 족쇄를 벗어나 24노트, 26노트 등등 표준 전함이 확실하게 뒤처진다고 말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표준 전함이 이런 처지가 된 이유도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으로 예상치 못하게 후속함의 건조가 모두 잘렸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만들어진 전함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고 표준 전함의 최종 태클을 찍은 테네시급과 콜로라도급이 등장한 마당에도 펜실베니아급은 퇴역을 허락받지 못했다. 다른 표준 전함들처럼 펜실베니아급 역시 세장형 마스트부터 갈아치웠다. 표준 전함들이 세장형 마스트를 치우고 갖게 되는 삼각형 마스트를 갖게 되었다. 주포 또한 구식 마크5 14인치 주포에서 마크10 주포로 바꾸며 사거리가 증가했다.
하지만 주포의 모양 자체는 별로 변한 것이 없어 좁은 포 간격으로 인해 간섭이 크다는 문제점은 여전했다. 펜실베니아급이 개장을 받던 시기는 한창 렉싱턴급이 항공모함에 취역해 활동할 시기였다. 항공모함이란 것이 없던 시대에 태어나 대공?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하던 전함들도 본격적으로 대공 전투를 할 필요성이 생겼다. 5인치 25 구경장 양용포, 76mm 대공포, 28mm 대공포, 20mm 오리폰 기관포 등 가능한 만큼 대공포를 챙겼다. 펜실베니아급 전함은 1940년 기준 선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함이었다만 앞서 말한 대공포를 포함해 현대화 개장을 마쳤기 때문에 16인치 전함과 비교해 주포 화력과 장갑만 빈약하지 내부 시스템은 최신화되어 있어 전쟁이 발발했을 시 펜실베니아급 전함들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펜실베니아급 잠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펜실베니아는 도크에서 수리를 받고 있었고 애리조나는 다른 전함들과 같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 위치는 두 자매의 운명을 갈랐다. 여러 발의 폭탄 중 한 발이 이번 주포탑 근처의 갑판을 뚫고 들어가며 주포 탄약고를 유폭시켰다. 내부에서 폭발한 수십 발의 14인치 포탄에 애리조나는 더 이상 군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유폭의 여파로 전방 포탑 부분이 가라앉고 전방 마스트가 앞으로 무너지며 배가 반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손쓸 새도 없이 찢어진 탓에 전체 승조원 1512명 중 117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같이 큰 피해를 입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 꾸역꾸역 건져 올려서라도 부활시켰지만 선체 내부에서 유폭된 탄약고로 인해 선수가 완전히 찢겨진 애리조나는 그럴 수준을 넘어버린 것이다. 혼자 남은 펜실베니아는 수리를 위해 도크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다시는 항공모함에게 당하지 않도록 대공 무장을 싹 갈아치우고 나오게 된다. 받은 데미지가 적어 빠른 시기에 전선으로 복귀한 펜실베니아는 애투섬 탈환 작전을 시작으로 알류산 열도 전역 등 육상 포격에는 살아남은 표준 전함들과 함께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함대마저 털어버린 수리가오 해전에도 당당히 참여해 역사상 마지막 함포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비록 동생인 애리조나는 잽스들의 기습으로 제대로 된 공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동생 목만큼 언니가 태평양 해역을 누비며 애리조나의 넋을 달랜 거다. 애리조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부 구조물만 치운 채로 그대로 진주만에 방치되다가 주포만 따로 건져 하와이의 해안포가 되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나마 멀쩡한 2번 주포의 포신은 그대로 꺼내 재가공을 한 뒤 네바다의 포신으로 재사용되었다. 네바다는 이 포신을 가지고 오키나와의 이오지마의 포탄을 퍼부으며 잽스들의 토치카를 갈아버렸으니 죽어서도 복수를 이루어내며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거다. 비록 펜실베니아급, 특히 애리조나는 침몰한 걸로 유명하다는 어찌 보면 전함으로서 최고로 불명예스러운 상징을 갖게 되었지만 전쟁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함이 되었다. 그리하여 태평양 전쟁 기념위원회는 애리조나를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치욕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진주만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종전 후 바로 시작된 냉전의 여파로 인해 5년 만에 미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 차례 예산이 거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 끝에 1955년에 현무암 돌과 명판을 함정 중앙 갑판 위에 기념비로 설치한다. 구조물의 중앙은 처져 있지만 끝에는 강하고 씩씩하게 서 있는 곳에서 진주만의 치욕과 태평양 전쟁 승리를 표현한다고 한다. 결국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내었고 1958년에 국립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벌어진 미주리가 그 곁을 지키고 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는 배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애리조나이지만 아직도 미 해군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역 군함들처럼 성조기를 개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담으로 현재까지도 애리조나의 연료 탱크에서 남은 연료들이 조금씩 흘러나와 애리조나의 검은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아직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